대부분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우량주 이퀄 대형주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형주 중에서 쓰레기 같은 기업들 진짜 많아요. 근데 사실 워렌 버핏이 주식을 볼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독일에 근무하고 있을 때 전 임원부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수명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100세 시대도 되고 150세 시대도 되고 200세 시대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엄청 이제 충격을 받았죠. 아, 잠깐만,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50세, 60세까지 정도만 이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그 노동을 떠나게 되는데, 근데 옛날에는 63세 정도면 죽으면 끝났는데, 근데 지금은 90세, 100세, 150세까지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 답은 사실 그때까지 모아놓은 자산을 가지고 그거를 투자해서 불려서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냐면은 아마 우리가 150세까지 살면은 그때까지 국민연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때까지 모아놓고 그거를 모아놓은 거를 투자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자는 선택이 더 이상 아니고 생존이다 라고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 투자를 안 해놓으면은 50세, 60세 될 때까지 본인이 목표하는 그 금액이 도달할 가능성도 매우 적고요.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월급을 벌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모아서만 뭐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뭐 10억, 20억에 도달하기는 매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50세, 60세 되면 우리의 머리가 많이 굳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배우기가 이제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거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투자도 그렇고 딴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초짜일 때는 큰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투자 같은 경우는 실수라는 거는 손실과 직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실수를 우리가 돈이 없었을 때, 적었을 때, 젊었을 때 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실수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50세에 5억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다. 근데 큰 실수를 해가지고 3억을 말아먹었다 하면은 그럼 이거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25세 때 뭐 5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300만 원을 말아먹었다. 그거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실수가 됩니다. 투자라는 게 거의 논리가 그냥 보통 공부랑 좀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랑 일을 잘하는 사람이 투자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공부를 못하고 일 못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투자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이제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시고 일을 잘하시는 분이 투자는 그냥 대충 해도 나는 원래 이제 잘난 사람이니까 성공할 거야 라는 그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은 대체로 많이 망합니다. 사실 이게 투자가 IQ랑 관계가 별로 없어요. 투자는 거의 한 80%가 심리이기 때문에 투자에서 성공하는 공식,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하고, 공부나 일과 사실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 차이를 이해를 하고 그쪽을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성공을 하면 되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야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말이야, 내가 지금 누군데 말이야 하면서 투자를 그냥 대충 지 감을 통해서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선생님도 좀 명문대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독일 함부르크 대학을 뭐 명문대라고 보긴 좀 이제 그렇고요. 그냥 대학입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이 평준화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사실 뭐 거의 뭐 비슷합니다. 어딜 가든 그냥 학과마다 근데 차이가 좀 나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경영학은 어디가 세다, 뭐 의학은 어디가 세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마디로 뭐 서울대, 뭐 연대, 고대 이런 거는 없습니다. 독일에는 돈이 없다는 거는 일단은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초짜 때는 거의 무조건 실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말아먹을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저는 이제 수업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주식시장에 갖다 바치는 수업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바치는 돈이 초창기에 적으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일단 그거는 좋은 거고요.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시작하기로는 자산 배분이 가장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자산 배분이라는 게 최대 손실이 보통 15% 미만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오든 뭐가 오든 간에 자산 배분을 하면은 우리가 최대로 잃을 수 있는 돈이 15%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 시작을 한 다음에 투자에 내 돈을 일단 집어넣고, 왜냐면은 돈을 안 넣으면 공부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산 배분을 통해서 내 돈을 일단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공부를 시작해 나가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8년 동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보통 제가 욕심을 부려서 하이 리턴을 원할 때는 필연적으로 망했고, 어떻게 하면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고민했을 때는 알아서 수익이 막 따라왔습니다. 그게 투자의 묘한 점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 투자에서 욕심을 부리면은 필패거든요. 근데 사실 투자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순이 있습니다. 그 투자를 소위 돈을 버는 게임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욕심이 먼저 앞서요. 그래가지고 게임의 룰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뛰어다닙니다, 거기서. 네,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투자는 돈을 버는 거 이유 말고는 사실 하는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욕심 부리면 안 돼. 그렇죠? 욕심을 사실 부리면 안 되는데, 절제된 욕심도 사실은 안 되는 건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욕심을 안 부리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께서는
지금 투자 경력과 그 수익률이라서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뭐 한 18년 정도 이제 된 것 같고요. 제가 하는 펀드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복리 15% 언저리 정도 달성을 한 것 같고, 그거 말고도 뭐 커인도 하고 스타트업도 하고 하는데 그쪽 수익률은 좀 더 높습니다. 그거보다. 복리 15%는 5년에 원금이 2배 정도 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럼 이제 10년에 4배가 되고 15년에 8배가 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그것만으로는 점프하기가 좀 불가능하고, 당연히 제가 그 월급을 모아가지고 계속 원금에 갖다 넣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제가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해봐요. 그러면은 15%로 5년 동안 불리면 1,000만 원, 2,000만 원 되거든요. 그리고 10년 후면 4,000이 되고 15년 후면은 그 8,000이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제가 은퇴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한 돈은 이제 미미했고 계속 월급에서 거기 갖다 부었죠. 그러면 이제 파이가 커지고 그 복리로 좀 더 커진 다음에 또 갖다 부으니까 좀 더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목표 금액은 구글에 보면은 낙원 계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낙원에 갈 수 있는가? 거기 이제 입력하는 금액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가진 자산을 입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매년 추가로 저축해가지고 갖다 부을 수 있는 금액을 적을 수가 있고요. 본인이 은퇴하고 싶은 그 해를 적을 수가 있고, 본인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 수익률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4개만 적어 넣으면은 얘가 딱 뱉어줍니다. 아, 너 10년 후 은퇴하고 싶다고.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하는 대로 하면은 10년 후에는 네 돈이 얼마가 될 것이고, 그거 가지고 네가 월 얼마를 지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딱 그 금액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보고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면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자산이 이제 얼마가 있고, 그거를 뭐 10년 동안에 내가 이제 월 저축액을 이제 100만 원씩 갖다 부어가지고 10%로 불리면은 아, 나중에 내 돈이 얼마가 되고 그거 가지고 얼마를 지출할 수 있겠구나. 오케이. 이게 만족스럽다 하면 그렇게 살면 되고요.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면은 이제 방법이 3가지가 있겠죠. 은퇴 시기를 뒤로 늘리든지, 저축을 좀 더 많이 하든지, 아니면 투자 수익률을 높이든지. 그 3개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한국 직장인들은 복리 8에서 14% 정도 수익을 내면은 10년에서 20년 후에는 경제적 자유 도달이 가능합니다. 물론 예를 들면 지금까지 모은 돈이 벌써 많았다 하면은 이제 14보다는 8이 더 가까울 것이고, 은퇴 시기가 뭐 10년이 아니라 좀 더 뒤다 하면은 8이 더 가깝겠죠. 14보다는. 좀 더 빨리 은퇴하고 싶다. 내가 돈이 좀 별로 없다. 네, 그러면은 14% 정도로 가야 됩니다. 보통 자산 배분 정도만 해도 한 복리 8% 정도는 이제 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거기 그 자산 배분을 할 때는 보통 주식도 하게 되고 채권도 하게 되고 실물 자산에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거기 있는 주식 비중을 예를 들면은 뭐 퀀트 투자로 돌린다든지 하면은 보통 뭐 복리 14% 정도도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가능하긴 한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전략을 끝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당연히 안 되고요. 네. 중도 포기하면 의미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중도 포기하면 전략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복리 수익을 달성할 수가 없죠. 물론 그분들이 그 전략을 포기하고 더 좋은 전략이나 더 좋은 투자처로 갈아탈 수도 있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기동차 부동산을 발견했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건 오케이. 예, 그거는 당연히 가능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없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 전략을 따라하다 보니까 이거 재미없어,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하고 그냥 포기를 하고, 보통 딴 거를 하고 뻘짓을 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뻘짓이라는 건 보통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 전략이 없어요. 이제 그건 맞는데, 기적적으로 뭔가 전략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게 재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보통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 성과가 안 나는 달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인내를 잃고 소위 그 계잡주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계잡주들이 이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벌 거에 대한 착각에 빠지고 돈을 잃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전 심리 때문에 코인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돈을 잃게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코인 선물 또는 그냥 선물 옵션 또는 이제 해외 선물 옵션까지 가가지고 건강도 해치고 돈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돈을 전부 다 날리면 오기가 생겨가지고 신용 대출을 받든지 이제 가족 돈을 끌어가지고 이제 전가가족에 망하게 되는 이 패턴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보통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떠밀려가지고 전업 투자자가 되시는 분들은 거의 한 90% 이 패턴을 따릅니다. 그 김수현 씨라고 서울대 어떤 분이 논문을 쓰셨는데, 그분이 이번에 책도 썼어요. 소위 매매방이라는 곳에 2달 동안 출근을 하면서 거기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매매방이라는 곳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전업 투자자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혼자 하면 좀 외로우니까 사무실을 이제 공동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비싼 사람들이 같이 이제 앉아가지고 거래를 하는 시스템인데, 거기서 거의 한 90%는 그 패턴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몇 년 후에 사라지는 거죠. 다 같이 함께 망하는 공유 오피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제발 좀 세우고 따르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 다 투자 전략 없거든요. 그냥 대충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투자를 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뇌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저도 얼핏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20년 연속으로 매년 20%를 벌 수 있으면은 거기에 복리 20%잖아요. 20%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게 18년 동안 20%를 벌고 2번 마이너스 50%를 깨졌다. 뭐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잖아요. 왜냐면은 보통 때는 벌다가 금융위기 한 번 왔을 때 퍽 두 번 얻어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복리 수익이 9%로 떨어져요. 그리고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년 후에 그 금액도 한 6배가 차이가 나요, 그게. 그래서 이게 투자라는 게
마이너스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은 복리 수익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손실, 특히 큰 손실을 피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사실 중요한 게 그냥 한때 고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텀 후에 맨 마지막 금액이 얼마나 높나 이제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기 그 연복리 효과를 이제 극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중간에 마이너스가 한두 번만 섞여 있어도 그게 완전히 맛이 갑니다. 가장 재수 없을 때 겪을 수 있는 손실을 10%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포트폴리오들은 당연히 있죠. 뭐 저도 뭐 5% 미만까지는 못 가봤거든요. 근데 10% 미만까지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산 배분과 동적 자산 배분 이런 걸 섞으라 뭐 이런 얘기고요. 보통 전략 한 개만 가지고 보면은 전략 한 개의 최대 손실은 보통 10에서 15% 정도로 떨어지는데 대부분의 경우 전략을 두세 개 정도 섞어서 이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최대 손실 1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소형주,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의 수익률이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냥 조금 높은 정도가 아니라 월등히 높고요. 정말 되게 웃기는 게 한국에서 소형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하위 10% 기업에만 투자를 했다고 하면 복리 40%를 벌 수 있었습니다. 그 소형주 효과가 그게 발굴된 후에도 전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 그랬어요. 재작년도 그랬고 재재작년도 그랬고 소형주가 그냥 계속 월등히 수익이 높습니다. 근데 그럼 여기 속자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소형주는 너무 작아가지고 거래량이 적고 얼마 못 사라고 하는데 그거는 편견입니다. 예, 몇 억도 살 수 있어요. 몇십억도 들어갈 수 있고. 한 기업이요? 한 기업은 아니고 보통 이제 소형주 포트폴리오를 짤 경우에 몇십 개 정도 있으면은 일단 내가 몇십억이 있다 하더라도 몇십 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은 한 기업에 1억만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견을 깨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소형주가 좋다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소형주를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소형주는 또 이런 게 있죠. 그 소형주를 보면 대부분 이 기업 처음 들어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저도 시가총액이 뭐 500억, 1000억 밑에 있는 기업들은 봐도 뭐 하는 기업인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난다는 거죠. 저는 사실 대형주 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형주를 안 하고 뭐 굳이 중형주와 대형주를 한다고 하면은 저평가주, 이게 또 한국에서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또 이게 저평가주라는 거는 이제 뭐 여러 방면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알기 쉽게 그거를 계량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뭐 있는 지표가 뭐 퍼 같은 것도 있고 뭐 PBR도 있고 뭐 PSR 같은 것도 있습니다. 퍼는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이고 PBR은 그 시가총액을 순자산 또는 자본으로 나눈 지표고요. 그리고 PSR은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이 낮은 기업들 들어가는 거 상당히 수익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마디로 시가총액 대비 뭐 순이익, 순자산 또는 매출액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똑같이 1,000원을 내고 매출액이 높고 순이익이 높고 그리고 순자산이 높은 그런 기업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수익이 무지하게 좋고요.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야, 퍼, PBR 그 단순하게 그런 거 보고서 투자하면은 돈 못 번다 하는데 그것도 개뻥입니다. 그 사람들 백테스트를 안 해봤거든요. 실제로 한번 돌려봐요. 퍼랑 퍼, PBR가 낮은 기업들을 사면은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엄청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 검증은 할 수 없지만 과거 검증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 20년 동안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퍼가 낮은 저퍼 기업들만 샀으면은 우리가 얼마를 벌 수 있었는가 그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고퍼 기업들만 20년 동안 열심히 샀으면 얼마나 벌 수 있었는가 그 두 개를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주가 지수랑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저퍼 기업을 샀으면은 보통 그래도 한 복리 25% 정도 벌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막강한 팩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저평가 팩터, 그러니까 뭐 퍼, PBR, PSR 같은 거 보고 투자를 하면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런 말이고요. 또 두 번째 기둥은 성장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많이 증가하는 기업 이런 걸 사는 것도 굉장히 이제 유리한데요. 근데 여기서는 그 많이 증가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 정의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정의는 순이익으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순이익에서 전년 순이익을 빼고 그거를 시가총액으로 나눈 거, 그게 그 팩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것만 주로 봤어요. 순이익 증가율 20% 올랐나 50% 올랐나? 그럼 당연히 50% 오른 기업이 20% 오른 기업보다 낫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평가를 했거든요. 사실 논리적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익이 50% 오른 기업이 20% 오른 기업보다 좋다라고 제가 옛날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생각이 바뀐 게 중소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100억을 벌다가 130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은 엄청 순이익이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100억을 벌다가 150억을 벌게 되었어요. 그러면 50% 오른 거잖아요.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삼성전자 어마어마한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100억을 번다는 건 티끌을 벌었다는 건데 그 티끌이 조금 더 커진 것 뿐이잖아요. 100억이 150억 티끌이 된 것 뿐이니까. 이 경우에는 100억에서 130억을 간 중소기업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그게 좋은 기업이죠. 삼성전자가 100억 벌다가 150억 벌면은 그거는 그냥 쓰레기죠. 한마디로 그거. 어차피 돈을 하나도 못 벌던 기업이 이만큼 더 버는 거니까요. 올해 수익
마이너스 전년 수익 나누기 시가총액. 그게 좋더라고요. 참고로 이게 한국뿐만이 통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잘 통합니다. 저도 좀 놀랐어요. 사실 미국에는 이게 좀 덜 통할 줄 알았는데 잘 통하더라고요. 네.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을 그렇게 대할 때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똑같이 투자하면 돼요. 사실 물론 이제 미국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 퀀트 전략이 좀 덜 통하는 거는 맞기는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쪽이 좀 더 효율적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은 퍼가 낮다라는 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실제로 그 기업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가설이 있고, 두 번째, 퍼가 싸가지고 저평가되어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다. 얘가 싼 이유가 있다.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퍼가 낮으면 실제로 저평가된 게 맞습니다. 왜냐면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그 기업에는. 근데 예를 들면 대형주, 뭐 애플 같은 게 퍼가 낮아요. 그러면은 사실 애플이 엄청나게 저평가되었다기보다는 애플이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투자자들이 얘를 팔아가지고 퍼가 낮아졌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네. 근데 결론적으로도 미국 주식도 돌려보니까 완전 초대형주만 빼고는 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형주 효과, 이익 성장 효과, 저평가 효과가 그대로 먹히더라고요. 큰 차이가 없어요. 저도 이제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미국 개별주 투자를 못한 게 백테스트 기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도입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미국 개별주 투자도 컨트롤 이제 할 겁니다. 올해부터. 네. 그냥 막연하게 대형주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소형주 수익이 훨씬 높은데? 대형주를 20년 동안 투자를 한 거랑 소형주를 20년 동안 투자를 한 거랑 비교 분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을 1도 믿지 않아요. 네. 시가총액 상위 10% 기업에 투자한 수익과 하위 10% 기업에 투자한 수익이 있는데 상위 10%가 최근 20년 동안에 복리 9.7% 정도 나왔고 하위 10%가 복리 44%인가 그래요. 차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대형주가 이제 우리한테 심리적 안심을 주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는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비중을 높게 가져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3, 40년 동안 살아남은 기업 자체가 별로 없어요.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거는 생존 편향이거든요, 사실. 근데 2000년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시가총액 높은 기업에 50개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3, 40개는 마이너스 수익이에요, 지금 사실. 특히 이제 2000년에 그 IT 버블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 후에 2002년까지 나스닥이 85% 떨어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당장 우량한 기업이 20년, 30년 후에 우량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미국 이제 빅테크가 유행이잖아요. 1970년에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니프티 50라고 그때 당시 이제 가장 훌륭했던 50개 기업들을 사가지고 50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제 우량주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날 거라고 했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기업이 별로 없어요. 50개 중에서. 사진 찍는 거 폴라로이드 그거. 지금 없잖아요, 그죠? 예. 제록스 복사한다 그거 건데 그 기업이 1970년에는 가장 핫한 기업이었어요. 지금 시가총액 1000위도 못 들걸요, 아마 그거. 그래서 사실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기업은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때 성장률이 가장 높고 저평가된 기업들로 갈아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주 갈아탈 필요도 없어요. 반년에 1년에 한 번 정도 갈아타면 됩니다. 대형 우량주 보유? 왜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들도 알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 많이 답답해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시총 1위부터 20위 기업이 30년 후에도 똑같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게? 진짜. 제가 말하는 이런 우량주는 지표가 좋은 우량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우량주 이퀄 대형주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형주 중에서 쓰레기 같은 기업들 진짜 많아요, 근데 사실. 워렌 버핏이 주식을 볼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수익성이라고 말해요, 그거를. 수익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기업의 수익을 자본 또는 자산으로 나누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투입해가지고 얼마를 벌어왔나. 100억을 벌었다. 100억을 벌기 위해서 200억을 투입한 기업이 있고 1조를 투입한 기업이 있어요. 근데 1조를 투입해가지고 100억을 벌었다는 건 진짜 되게 못한 거잖아요. 예금만 넣어도 100억 이상 벌 수가 있는데 200억을 투입해서 100억을 번 기업은 경영을 잘한 기업이죠. 50% 수익을 냈으니까. 워렌 버핏은 그 수익성, 그러니까 투입한 자본이나 자산 대비 얼마를 벌어왔나 그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우량주는 수익성이 높다든지 아니면 부채가 감소하고 있다든지 벌어온 순이익 중에서 배당을 많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우량주에 들어갑니다. 한국 같은 경우 또 미국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성장하고 그거를 이제 모멘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미국이나 이제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가가 많이 오르는 기업이 계속 오르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것도 모멘텀이에요. 특히 ETF 같은 경우도 모멘텀이 강합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놈이 계속 가는 패턴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최근에 많이 박살난 ETF들은 계속 박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개별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딱 두 개에만 집중하면 돼요. 퍼, PBR, PSR 이런 것이 낮은가, 최근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는가 그 두 개만 보면 돼요, 사실은. 근데 펀드 투자자가 하는 건 무엇인가? 이제 그 지표들을 이제 2,000개의 기업을 전체를 봅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겨요. 1위부터 2,000위까지. 그리고 그 종합 순위가 가장 우수한 기업들을 사는 거예요. 그게 펀드 투자자가 하는 거예요. 퍼도 순위를 매길 수 있잖아요. 1위부터 2,000위까지. PBR도 매길 수 있고 매출액 성장률도 1위부터 2,000위까지 순위를 매길 수 있고 영업이익 성장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그 4개 지표에 순위를 이제 매기면 4개의 순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평균 순위가 가장 우수한 기업을 사는 게 퀀트 투자자가 하는 거예요. 네. 안 어려워요. 그거를 제가 직접 할 필요가 없고 소프트웨어가 해주죠, 당연히. 네. 왜 근데 이 쉬운 거를 안 하고 무슨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뭐 정보 매매를 하냐 이거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진짜. 순위가 4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A라는 기업이 뭐 퍼 순위는 200위, PBR 순위는 100위, 영업이익 성장률 순위는 뭐 500위, 순이익 성장률 순위는 700위. 그러면 이제 200 플러스 100 플러스 500 플러스 700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수한 기업이겠죠, 그죠? 그 우수한 기업들을 사는 거예요. 한 20개 기업 정도 해가지고 각 기업에 5%를 넣는 거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그 6개월 내에는 할 게 별로 없어요. 네. 이거를 하면은 주가지수는 저 멀리 두고 이기는 거고, 네. 그리고 하기도 되게 쉬운데 안 합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참고로 저는 그런 식으로 기업을 사고서 그 기업이 뭐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예.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기업을 알 턱이 없거든요. 그게. 예. 제가 2천 기업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예. 그래서 이름만 봐도 진짜 전혀 모르는 기업이 수두룩해요. 그냥 사요, 그냥. 예. 걔네들이 올라요, 또. 퀀트 투자가 뭐냐 하면은 레시피 투자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리를 진짜 전혀 못 하는데 그 어쩔 수 없이 파스타 식당을 차리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레시피잖아요, 근데. 그게 퀀트 투자예요, 한마디로. 대부분의 소위 고수라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네. 파스타에는요,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화이팅! 그럼 좋은 파스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그 요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거보다는 구체적으로 이제 면을 이제 얼마나 넣고 몇 번을 삶고 소스를 만들 때는 예를 뭐 토마토를 넣고 뭐 버섯을 넣고 한 다음에 몇 분 지글지글 한 다음에 면이 몇 분 하면은 물을 버리고 이거를 갖다 이제 부은 다음에 5번 섞어라. 그리고 아름다운 플레이트에 가가지고 갖다 넣어라. 이렇게 해야지 사실 이제 우리가 그거를 따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퀀트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레시피화가 된 게.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이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그 레시피가 나와 있으면은 그 레시피를 과거에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겠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가 있는 게 그거를 백테스트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4월 30일에 와가지고 이제 그 날에 가장 퍼가 낮은 50개 기업을 삽니다. 그리고 그거를 6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그럼 10월 30일에 가면은 그 50개 기업이 변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50개 기업으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이거를 무한 반복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그 작업을 무한 반복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퀀트 레시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최근 20년 동안에 투자를 했으면은 얼마를 벌 수 있었는가? 그걸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0년 동안 투자를 했어요. 그럼 딱 보일 거 아니에요. 저퍼 기업이라는 거 투자했으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었겠구나. 나도 저퍼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면은 그 기업들을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2022년 그 6월 10일에 가장 퍼가 낮은 기업들 50개를 뽑아내가지고 사는 거죠. 예. 그게 퀀트 투자예요. 한마디로 백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레시피가 검증이 되었구나. 이거는 이제 똥 레시피는 아니네. 그럼 나도 이 레시피를 따라가지고 내 파스타를 만들고 싶어 하면은 거기서 구체적으로 레시피에 맞는 그 종목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뽑는 게 퀀트 투자예요. 네. 기업 분석도 안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 하죠, 당연히. 내가 왜 해요, 그걸. 기업 분석하는 게 바보 같은 짓이고 퀀트 투자는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 분석도 돈을 벌 수 있고요. 퀀트 투자도 돈을 벌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기업 분석을 하고 거기에 노력을 들이는 거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다. 퀀트 투자는 시간이 훨씬 더 적게 들기 때문에 가성비가 훨씬 높다. 그것까지는 맞습니다. 네. 참고로 가치 투자뿐만이 아니라 정말 가격과 거래량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분들의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잘하시는 분들이. 몇십 프로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몇백 프로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 분석을 해가지고 가치 투자를 한다든지 퀀트 투자를 한다든지 차트 또는 가격 거래량을 보고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번다든지 정보 매매도 잘하는 분들은 돈을 실제로 이제 법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성비가 가장 높은 게 퀀트 투자는 맞습니다. 시간이 별로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놓고 종목을 발굴한 다음에 그 종목을 심지어 자동 매매까지 해주는 소프트웨어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그 2개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20만 원짜리고 하나는 공짜죠. 근데 그 두 번째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조금 덜 됐어요. 이제 한 99% 정도 완료됐어요. 네. 콤보 같은 경우는 그냥 저평가된 기업을 살 수도 있고 그냥 성장만 많이 하는 기업을 살 수도 있거든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소위 그 가치 성장주, 저평가되어 있는데 성장성도 좋은 이제 이런 기업들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콤보 전략이죠. 그래서 보통 그 콤보 전략들도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냥 저퍼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퍼도 낮은데 영업이익 성장률도 높다. 이제 그러면 그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수억 100점인 애한테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은
수학, 영어 둘 다 90점이 넘는 애한테 투자할 건지 그거 차이예요. 두 개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100점한테 몰빵하는 경우도 있고 걔는 아마 뭐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예를 들면은 수학, 영어, 국어 세 개가 다 고르게 90점 넘는 애한테 투자하는 그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그게 콤보 전략이에요. 머니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께 경제적 자유라는 거 그거를 달성하는 게 의외로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 사람들은 아예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아, 나는 흙수저야, 난 직장인이야, 난 절대로 부자가 못 될 거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발상 자체를 깨면은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퀀트 투자도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발상을 깨는 거, 나는 무조건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